이번에는 3조입니다. 이상헌, 이영석, 이홍우, 이현석, 이현정, 양경규, 김종철, 강상구, 박종균 후보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비례대표 후보 이상헌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발표입니다. 지난 첫 번째 정견 발표회 때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지난 정책 강연회에서는 경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의 나머지 4개의 공약과 1호 법안을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제 나머지 공약과 1호 법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한 표라도 더 지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의당의 경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총체적 난국을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며칠 전 파주에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걱정이 돼서 어제 파주에서 음식점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괜찮냐고. 대답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면서 봉급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매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음식점을 해보고 학원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다 막혀 있고 카드 한도도 다 초과가 되어 있고 주위에 손을 벌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 매상을 올려야 물건값이며 임대료며 인건비며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음이 울렁거리며 멀미가 납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 10번은 더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보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일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새벽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가까스로 마련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며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50% 줄었는데 그것을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는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이런 패턴이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아닐지라도 경제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지? 라는 생각에 고민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는 많이 만들어 풀었다고 하는데 우리 소시민들은 그 돈이 어디로 다 갔는지 모릅니다. 왜 나만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피케티가 말한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못 쫓아갑니다.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부유세를 강화하고 기업의 현금 보유 자산에 보유세를 물리자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정책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로비를 합니다. 우리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제시하지만 국민들께서 알아주지 못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제가 그 문제 풀어내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상호부조 플랫폼을 준비하고 솔루션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 이상헌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불평등, 소득 양극화 문제 풀어내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저 이상원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나머지 4개의 공약과 1호 법안은 내일쯤 받아보실 공약 공보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4년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출할 제1호 법안 공약들에 대한 우리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21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후보자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다음 후보는 이영석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이영석입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1호로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입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엄격한 장애 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 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재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현재 바로 작년 6월 30일까지만 해도 인간으로서 권리가 무시당하고 자신의 몸에 등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노예제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2019년도의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통제받으면서 생존을 위협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주 보시는 장애인 콜택시, 활동지원 서비스도 매겨진 등급에 의해 장애인들은 이용 여부가 판가름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30년을 투쟁했습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의당도 이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매겨지는 등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형편, 선호에 맞게 복지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 역시 개별 유연하게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이러한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이 바로 장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금 20대 총선에서 20대에서 아깝게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이영석이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비단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나누는, 그것을 통해 정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한 단계 높이는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연대를 만들어서
장애인 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당과 의원, 정책위가 같이 꾸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상설 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 연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이 되면 의원실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비용이 필요하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준연대에서 장애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해결점을 찾아서 그 결과를 정책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300명의 의원들에게 분기별 장애 관련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그 의원들이 모두가 장애 문제를 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후보는 이홍우 후보이십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국회의원 비례후보 이홍우입니다. 유세 들어가기 전에 당과 우리 지역 총선 후보들 그리고 비례후보 우리들에게 긴급 제안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가가 비상 상황인 점 그리고 미래 한국당에 지금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점 더더욱 지금 민주당에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총선의 비상 상황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지도부 그리고 총선 후보들 같이 모여서 이 문제 대응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년 진보 정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은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가능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권력다운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자기 만족적으로 좋은 정책 발의하는 데 그치는 그런 데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실행하는 정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생충의 영화처럼 지상의 계층, 지하의 계층이 있는 이 지긋지긋한 불평등 반드시 혁파시켜 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정의당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대로 정의당을 찍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연합을 하겠습니다. 정치연합에서 불평등 격파의 모든 힘들을 모아서 국정의 일부를 정의당이 담당해서 진보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땀의 혁명입니다. 노동시간의 혁명입니다. 기술이 노동의 시간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맞닿아야 될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 주 35시간을 제출합니다. 지금 서구 유럽에서는 주 35시간을 넘어서 지금 32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가 그리고 많은 휴가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인 개발 이것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문제를 제기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혁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면서 무려 19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투기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현재 10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44%는 아직까지도 집이 없습니다. 주택이 모자란다고 공급책을 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택 상품을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땅과 주택은 상품도 아니고
투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혁파시켜내야 됩니다. 첫 번째, 강력한 보유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과세 보유를 해서 획기적으로 투기를 근절시켜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4%의 집 없는 사람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9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 장차관, 시도지사, 1급 공무원 이상 1가구 1주택 반드시 우리가 마련해서 그 이상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기 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정의당의 핵심 정책이어야 되고, 저 이용우가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이용우는 첫 번째, 실행하는 정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 이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 이용우는 이런 정치를 좋아하는, 같이 하는, 제가 제안한 드리는 이 문제를 같이 함께하는 당원들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합정치를 이루어서 진보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 그 길에 저 이용우 함께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 제안에 동의하시는 모든 당원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갈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후보의 시간인데요. 세상을 바꿀 4년 이현석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현석입니다. 사람마다 선거에 출마할 때는 다양한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종종 선거에 출마하곤 합니다.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죠. 환경 현안을 알리기 위해서 출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알리고자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생태에너지본부장을 심상정 대표님으로부터 제안 받았을 때 저는 몇 차례 고사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귓속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촘촘한 사다리를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그렇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얘기하기는 쉽고 멸종을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선거 공약 1호 법안으로 에너지 전환 기본법과 그린 뉴딜 특별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름만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비슷하게 남들도 다 얘기하는 그 법 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창원 얘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창원의 여영구 의원님께서 주최하는 간담회 제가 생태에너지 본부장 자격으로 다녀왔는데요. 창원 경제가 힘듭니다. 한때 한국중공업으로 공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이 2000년도에 민영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민간에서 주로 석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석탄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과거 한때 60%까지 되던 석탄 산업의 수주율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점점 탈석탄을 하게 되고 두산중공업 같은 건실하던 회사가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GE가 그랬고요. 독일에 있는 지멘스가 10,000명 이상의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감원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정치의 영역을 하려고 온 겁니다.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있는 창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창원으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포스코가 있는 포항과 광양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는 울산 괜찮을까요? 석유화학과
자동차, 제철, 조선으로 먹고 살고 있던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마차와 타자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쓰자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례대표 경선에 나섰습니다. 저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은 단순하게 환경 문제를 반복하려고 나온 하나의 아이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비전입니다. 정의당의 비전을 발표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분들은 그래 환경노동위에서 노동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되었다면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되었을 겁니다. 20대 국회 산업위 국회의원이 안타깝게도 정의당에 없었습니다. 그린 뉴딜을 우리 당의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산업위 국회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노동 중요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과 노동 문제 함께 해결하는 거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 시점에서는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당의 녹색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위를 중심으로 저의 활동을 이어가서 녹색 정의당 초록죽 국회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꼭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현정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후위기를 바꿀 국회의원 후보 이현정입니다. 저의 1호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입니다. 지난 정책검증대회 제드에서 5분 전체를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다른 공약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 시대적인 소명은 기후위기를 막는 것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와 토지 공개념을 담은 헌법으로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약이 순서상 제 1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에 기후위기를 명시하고 이에 맞춰 모든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의 헌법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당이 제시하는 그린 뉴딜과 제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하나의 정부 부처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후위기를 명시하고 기재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과학기술부까지 전 부처에 걸쳐서 혁신을 이끌어내야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기후위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힘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습니다.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결코 환경과 경제의 대립이 아닙니다. 탐욕과 공익의 대립입니다. 또한 소수의 불로소득과 인류 전체 생존의 대립입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입니다. 아까 앞서 이상원 후보님께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중소상공인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제적인 부분, 임대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45년 동안 월평균 실질소득이 15배 오를 동안 서울의 땅값은 1176배나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주거 비용으로 쓰면서 건물주들의 창고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숲과 들판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며 호시탐탐 개발을 노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찔끔 세금 올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예전에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위헌 소지로 인해서 지금은 폐지된 법들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되살려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의 근본적인 개념을 헌법에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주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토지가 강제 수용되며 두물머리와 용산에서처럼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비용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바꾸고 땅보다 땅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구체적인 환경, 생태, 에너지 관련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공약들은 당 홈페이지 제 페이지에 와서 찾아봐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대신 저는 마지막 1분 동안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79년생 이현정은 녹색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여성이면서 왼손잡이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잡이 남성인 중심인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 겪어온 일들을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저의 경험들은 저의 정체성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배제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 차별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저 이현정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맞서 싸웠습니다. 녹색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보신당부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이제 보다 큰 자리에서 과감하고 전문적인 정의당표 녹색 대안을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경규 후보의 순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양경규 후보 모시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넘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기억이 나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40살 어름에 한국 사회는 IMF를 맞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기 시작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폭풍처럼 몰아닥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을 하면서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싸운 저를 국가는, 공안당국은 수배라는 이름으로 저를 길거리로 내쳤습니다. 그렇게 수배 생활이 시작됐고 그 시기에 저는 두 분의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를 잃었던 슬픔보다는 세상이 무너져가는 슬픔이 더 컸었습니다. 어쩌면 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삶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 혹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자고 얘기했던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을 달려왔던 이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과 해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싸워온 세월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가장 왼쪽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근원의 문제를 찾아가면서 구체적인 목소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64%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에 맞선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등의 근원은 토지와 땅에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토지와 땅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불평등의 척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진위계수라고 부르는데, 진위계수는 현재 토지 불평등의 진위계수는 0.8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 0.3이었던 불평등 계수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토지와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가구 다주택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 40%를 넘고 있고 그들은 모두 세입자입니다. 토지에 또 주택의 초과분을 제어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과 동시에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임대료가 통제돼야 됩니다. 1년에 5%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고 금액을 올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주택과 관련된 입법안이 제정돼야 됩니다. 저는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토지와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공임대료를 통제하고 그 속에 사회주택법을 제정하고 그걸 가지고 동시에 청년주택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공약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과정에서 딱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후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결코 의정단상에서 정책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보정당 정의당의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저는 당의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내는 당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운동과 지역운동과 부문운동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당의 새로운 리더로, 그리고 진보정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이 되고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와 소통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당의 리더이자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종철 후보의 정견 발표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후보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미국. 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음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미국만 빠졌습니다. 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처음에 불러드린 나라들은 세금을 떼기 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불평등한 나라들입니다. 그냥 불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원래부터 임금 격차가 적고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밀어붙여서 소위 복지국가들도 이러한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들은 가장 강력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떼고 나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평등한 나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꿀 재분배, 조세 개혁을 통한 재분배 국가 건설입니다. 정의당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을 올리겠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것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금은 기업이나 부유층에서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지만 누진 과세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누진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서민과 중산층, 저소득층도 이제 증세에 참여할 때가 됐습니다. 한 예로 복지국가 스웨덴은 세금을 떼기 전에 발생하는 이 큰 불평등을 아주 강력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자신의 급여의 57%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소득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5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급여의 57%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의 불만이 쌓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도 자신의 급여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과연 스웨덴은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베풀었을까요? 스웨덴의 연간 외래 진료비는 1년에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약값 상한액은 1년에 25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로 스웨덴 사람들은 300일에서 최대 450일간 자신이 받던 월급의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확실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국가가 우리에게 복지를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오늘날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에게 증세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도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놓음으로써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복지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제 설득합시다. 성평등 사회, 지역균등 발전과 더불어 평등한 나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한 축, 바로 조세 개혁을 통한 재분배 복지국가, 이제 정의당이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4년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만나실 후보는 강상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정다음 상구의 강상구입니다.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3시간 정도 지났죠. 아직까지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의 인내와 끈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요새 정의당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발표 때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접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표나 더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당원이나 시민선거인단이 전부 표로 보이고요. 코로나19 문제 함께 해결해야 될 동료로 별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데 제가 쌓아놓은 모래성만 지키려고 계속 애썼습니다. 사실은 정의당이 실망한 건 아니고 저한테 실망한 거고요. 당은 지금까지 애써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적절한 방안들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로 추가 경정 예산 마련될 텐데 거기에 집어넣을 내용들도 정의당에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제도적 요구 말고도 당장 당의 태세 약간만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정의당, 중앙당이 코로나 비상구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정의당의 비상구라고 해서 비정규 노동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시적으로 코로나 비상구로 확대 개편을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력 충원하셔야 되고요. 제가 비례후보 해보니까 비례후보 힘 하나도 없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통해서 비례선거 초반에 코로나19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위한 안내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지관 강사, 유치원 선생님, 직장 쉬는데 업적으로는 자영업자라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휴업수당 같은 거 없어요. 코로나19 유행하기 훨씬 전에 1월 중순 정도쯤
그 정신장애인 입주시설 가운데 면회를 차단한 곳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뭐 한 달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장애인들이 가족들 면회 한 달 넘게 안 오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별 대책도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편의점 사장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바가 안 와요. 알바 노동자 뭐 요즘 세상 이러니까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계속 밤새면서 일하는데 이걸 뭐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냥 감염병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코로나 비상구를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바로 곁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지금부터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총선 후보들은 막 헌혈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중앙당부터 체계를 좀 잘 갖추면 이게 저는 총선의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 후보들한테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약 준비하고 홍보물 만들고 이거 국민들 안 봐요. 각자가 다 특기들 있으시잖아요. 이 특기를 지금부터 며칠간이라도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는 문 닫은 회사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안 끊기게 하는 방법 좀 더 강구하시고 이참에 노조법 2조 바꾸는 조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데 탈시설 열심히 주장해야죠. 장애 할당 후보들은요. 자영업자 후보들 아까 편의점 문제 같은 거 해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임대료 낮추는 거 부동산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지금 일회용품 사용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말씀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입장 마련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후보들께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토요일날 2차 정책 검증대회가 있습니다. 그날은 점수 매기는 날이잖아요. 제가 1차 검증대회 때 1등 했는데 5분 발표 잘한다고 해서 정치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차 검증대회 때 또 막 서로 점수 매기려고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날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자의 그 평가와 비전을 가지고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하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내용 가지고 오시면 즐겁게 토론하겠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4년,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출할 1호 공약과 약속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수아의 이명숙 선생님, 그리고 문자 통역 수고해주고 계신 이시은 선생님, 박세원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 중계 함께 해주고 계신 팩트TV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3조 마지막 후보입니다. 박종균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후보 정의당 장애인위원장 박종균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확산이 줄고 모두가 안전한 상황에서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1호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호 법안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 재난에 속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11명 중 7명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장애인입니다. 대남병원 입원자 12명 중 10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 경북 7곳의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전체 69명 중에 22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폐쇄병동과 수용시설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미흡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권의 보장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분리, 배제 등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탈시설, 탈병원 위 정책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체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화재 뉴스에서 중증장애인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을 위한 해외 연수 경험과 관련 연구, 정부 부처의 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1호 법안,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주요 정책들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의 국가 책임제입니다. 탈시설, 캠프일, 독일의 프라운하이머 모델, 24시간 이상 활동 지원 확대,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국영기업 설립 등을 통해서 국가가 발달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더 이상 소지인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만 명 이상의 중도장애인을 위한 전환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치료와 재활훈련이 끝나면 원직 복귀를 통해서 장애 이전의 삶의 질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장애를 가졌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3년 가까운 병원 생활을 하지만 퇴원 이후에 사회복귀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장애 이전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는 접근권, 보조기기, 재활체육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재활,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체계는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는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는 의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족 기능의 회복 등으로 건강한 사회 유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의 보조기기 전달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기준 장애 인구로 추정하면 500만 명이 넘고 노인 인구도 800만 명이 넘습니다. 즉 1300명 이상의 장애인과 노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기기는 꼭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조기기 관련 예산, 전달체계, 종사자 처우, 산업 등은 매우 열악합니다. 보조기기의 내구현황 폐지,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의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장애와 복지 관련 연구, 강의, 자문 등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인권의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모든 국민에게 그 효과가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론 법안 외에 정치참여 모델이나 소득보장, 다른 관련 정책들은 공보문이나 SNS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에서 키워진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입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조 9명의 후보까지 모두 만나셨습니다. 벌써 정견 발표회를 시작한 지 2시간 50분이 지났는데요. 잠깐 물 한잔 하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다시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9명의 후보를 9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